의원분들, 국회의원분들은 방송 출연을 다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특히 이 장르만 여의도는 섭외가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여당에서 장르만 여의도 주의보가 내려진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맞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사고 친 거는 우리가 뭐 조장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 자체가 네. 국민의힘이 지금 체력이 많이 허약해져 있다. 이렇게 아, 봐야 되는 그래요? 거죠. 예. 아, 이 정도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아니 뭐 대단한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중요하겠냐, 신혜영 기자 왜 보냈냐, 지금 이런 길들이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 또 앉은 분들 기분도 좀 생각해 줍시다. 이분들도 다 또 본인들의 일이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또 바쁜 와중에 나와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태입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하헌기 전 상근 부대변인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두 분 요즘 컨디션들은 괜찮으세요? 뭐 지금 여당이 폭탄이 터져가지고 여당에? 아, 사실 뭐 요즘 방송 나갈 때마다 굉장히 어려워요. 아 난감하시겠다. 이 장르만 여의도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여당에서 화제가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 아, 우리 이준석 전 대표도 여기서 이 XX 발언하셨고 김명률 비대위원도 여기서 말이 안 통했다 얘기를 하셨고 이게 폭탄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진짜 우리 항상 의관을 제대로 하고 다시 네. 좀 정신 상태를 무장해서 왔습니다. 아, 이거 우리가 원한 바는 아닌데. 그래서 이런 핫한 프로에 전직 상근 부대변인 나부랭이를 불러주셔서 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나부랭이란 표현은 예. 참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레 앙뚜아네트나 XX에 비하면은 뭐, 네. 예, 아주 적절한 아, 표현. 두 분들도 좀 사고 좀 쳐주세요. 이 양 온 거. 지금 사고 치면 한 방에 날아갑니다. 저희는 아 지금 되게 조심스럽구나. 네. 진짜 당 분위기 어때요 지금? 당 분위기는 사실 굉장히 이제 공천을 앞둔 예비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콩가루죠, 콩가루. 이게 콩가루가 아니라 네. 현재 권력하고 네. 어떻게 보면 미래 권력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권력과 지금 충돌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그때 이 당원들 특히 후보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이제 둘이 막 예를 들어 싸우면 뭐 엄마 아빠 비유는 좀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애들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애들은 아니지만 애들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이 후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느 쪽의 편을 드는 게 내가 좀 유리한가 이런 생각도 막 하실 것 같고.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네. 현실 정치에서 이제 공천을 앞둔 그렇죠, 상황에서의 그렇죠.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죠. 일단 그래서 본인도 이제 공천 받아야 되잖아요. 저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분들, 국회의원분들은 방송 출연을 다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아 국민의힘이 입장을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 아 그렇습니다. 요- 특히 이 장르만 여의도는 섭외가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여당에서 장르만 여의도 주의보가 내려진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섭외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제발 좀 나오셔서 나오기 부탁드리기도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근데 본인들이 사고 친 거는 우리가 뭐 조장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 자체가 네. 국민의힘이 지금 체력이 많이 허약해져 있다. 이렇게 아 봐야 되는 그래요? 거죠. 예. 이 정도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아니 뭐 대단한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무슨 김건희 여사는 빨리 수사를 진행해가지고 감옥에 가둬야 된다 이런 얘기 한 것도 아니고 저 정도는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제가 얘기인데. 들어보니까 네.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과해야 된다.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당원분들이 다 공감하시고. 공감하시고 동의하시는 특히 겁니까? 국민들도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네. 여러 차례 말했고 네. 이 명품백 수수 뭐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함정 취재 이런 게 지금 본질이 아니라 결국에 명품백이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춰달라는 것이 보편타당하고 상식적인 생각인데 음흠. 이제 이 비유하는 과정에서 마리 앙뚜아네트를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조금 적절하지 못한 부분도 뭐 있었죠. 그건 좀 사과를 하긴 했죠. 네, 사과하셨고. 근데 비유라는 것이 우리가 최근에 그 정치 상황들을 보면 이 정치 비유가 그러니까 비판 담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관계만 지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쓴소리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갈등을 해결하고 내 목소리를 권력자 하든 뭐 누구든 용인시키고 관철시키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 비유가 자칫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비유를 쓰기 시작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이게 사실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 받아들인다는 게 뭐 듣는 분들이 아니면 저 국민의힘에서 권력자나 뭐 대통령이라든지 여사가 받아들일 때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여사께서 입장을 발표하라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풀어 나가는 게 맞는 방향인데 이러한 비유를 쓰다 보니까 이게 더 꼬여버린 거죠. 근데 사실 이건 뭐 그냥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은데 뭐 사과하라는 혹은 뭐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는 게
무리한 부탁은 아니잖아요. 무리한 부탁이란 말도 좀 웃긴데. 저는 무리한 요구 아니잖아요. 예, 예. 마리 앙뚜아네트 비유도 제가 봤을 때는 적확한 비유였는데. 아니 뭐 그건 뭐 좀 또 금지 발언, 예. 또 그래서 위험한 이제 발언을 네. 그런 요구를 사실은 당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그럼요, 예. 그런 요구 자체를 하려면 막 고민을 해야 되고 이 말 해도 되나 안 되나를 걱정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민주적인 당은 아닌 것 같은 그렇게 하기 느낌이. 시작하면 이제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비대위원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는 데 있어서 사실 네. 위축될 수밖에 없죠. 예. 일각에서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의 경질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비대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메시지의 수위나 정치적인 이 총선 앞둔 상황에서 이 고도의 정치적인 메시지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적절하게 의논하고 하는 건 필요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경질하고 이런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대위원들의 어떤 메시지 발언을 위축시킬 수 있다. 네. 아니 근데 그런 지금 우려도 이제 있어요. 김경률 저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 어쨌든 선거는 치러야 되잖아요. 그 국힘은.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의 충돌이 있었고 그 충돌의 빌미를 제공한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든 무언가 처리가 있지 않으면 사실 두 사람이 다시 이렇게 뭔가 뜻을 모으고 이러는데 명분이 좀 없어지잖아요. 그냥 아예 없었던 일로 해 이건 안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윤리위에 제소해서 징계를 받는 게 네. 일관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누구를 징계를 받게 해요? 김경률 비대위원. 윤리위에 제소해서 왜냐면 아니 이때까지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현 대표죠 기억신당의 비유 하나 잘못했다고 윤리위 제소를 해요? 양두구육이라고 했다가 윤리위에 제소돼서 징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일관성이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유했다고 윤리위 가는 것도 사실 적절하지 그건 않아요. 아니죠. 근데 비유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저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잘 생각하고 비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대통령이 그냥 신경을 안 써야 돼요. 그 공천이라든가 당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야 되고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이 있으면은 그 비판 네. 경청하겠다 하고 뭐 특검이 있으면 국회에서 잘 논의해달라 이러고 말아야 되는 거지. 자꾸 뭔가 보이지 않는 손도 아니고 보이는 손으로 지금 개입을 하려 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되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아니 근데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네. 공천에 정말 순수하게 뭐 표면적인 명분적인 거 말고 네. 정말 순수하게 뜻을 아무 뜻도 내비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아,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없었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법률적인 문제까지 돼요.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네. 공천 개입이 직권 남용으로 유죄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네네네. 20대 총선에서.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께서 이 지금 본인이 공개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관섭 비서실장이 와서 그랬다. 그것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그냥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의하면이라고 지금 돌던 것들이 아닌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와서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법률 이슈까지 걸린다는 걸 누구보다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본인이 네. 수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긴 것이고 이쯤 됐으면은 공천 개입이나 당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그냥 손 떼는 게 원칙인 거죠. 이게 이제 원래 이제 대통령은 그 당무 특히 이제 뭐 공천 관련해서 개입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근데 네. 그래서 이제 비판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과거의 대통령들은 정말 그냥 아무런 저 개입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무런 의견 개진도 안 하고 당에 정말 어떤 통로를 통해서 아무 얘기도 안 했나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서. 그러면은 정무수석을 통해서 네. 당의 정무 기능을 통해서 협조하고 회의를 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네. 지금처럼 무슨 드러내놓고 막. 힘으로 누르려고 들고 네.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안 날리고. 된다. 네, 그거는 원칙적으로 안 되죠. 봤을 때는 사실 정무수석을 통해서 하는 것도 사실 당무 그러니까 개입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긴 하죠. 이게 네. 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하고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뭐 야당이니까 대통령실 견제하고 여당을 견제하는 입장이니까 저는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이 당무 개입 뭐 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인 말인데 당정 간의 유기적인 관계도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것을 딱 선을 긋고 법률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좀 있어요. 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천 문제에 있어서 이게 의견이냐, 의견이 자칫 위력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보느냐, 선을 이렇게 무자르듯이 이렇게 딱 긋고 보는 게 네.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까? 지금 뭐 인터넷 같은 데서 나온 얘기기도 한데 이제 민주당과 이제 야당이 또 뭐 제3 세력들이 네. 총선을 크게 이겼어요. 네. 꽤 크게 이겼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번에 그 당무개 혹은 뭐
대통령의 정치 개입 뭐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네. 꽤 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꽤 큰 결정이라고 하면은 사법적으로 뭐 고소고발하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면 그건 검토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법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하고 그건 이제 비서실장 그리고 네. 뭐 예를 들면 퇴임 후에 뭐 또 법적 절차 이런 거 이제 거칠 것 같긴 한데 네.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결정을 혹시 갈 수도 있냐. 그 뭐 무슨 탄핵 절차 밟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뭐 거면 그런 얘기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진행하는 것은 오버라고 생각을 그건 좀 합니다. 오버고. 네, 그건 좀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일부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불가하거나 혹은 하더라도 역풍이 오히려 좀 세게 올 수도 있는 그런 이슈라고 보시는 거군요. 탄핵이라는 거를 그 정치권에서 했다고 착각하는데요. 네. 사실 국민이 한 겁니다. 음. 그때 지지율이 4%까지 내려가고 사실상 국민이 탄핵을 이미 시켜놓고 절차를 밟은 거거든요. 헌재에서. 과거 국회에서. 사례. 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사례에서 법률 위반 하나 보이면 바로 탄핵 절차 들어가고 헌재에서 기각 나고 하면 역풍 당연히 불죠. 그건 이제 역풍이 네. 훨씬 더 클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하여튼 여당은 그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말했지만 네. 오징어 게임의 그 일람력 있잖아요.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만하라고 지금 다들. 국도의 권 보셨어요? 거기 보면 나는 이미 죽어 있어 이거 있거든요. 너는 이미 죽어 있어 이 상태 일람형이 아니라 그게 아닐까. 뭘 해도 지금은 이제 이미 끝났다. 네. 근데 그 사실은 지금 약간 좀 수세긴 하잖아요. 국민의힘이 네. 여당이 뭐 현재 의원 수로도 그렇고 아마 수도권이라든지 뭐 여러 여론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국정 지지율로 봤을 때는 긍정 평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예. 어렵죠. 예. 그러면 뭐래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사실은 이걸 역전이든 아니면 뭔가 동력이든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야 지금 사고 치면 안 되니까 야 조용조용 이렇게 가는 거는 조용히 사라지는 길을 택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저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지금 한 달 정도 됐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어요. 과연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가 있고 대통령과 오랫동안 활동해온 분이 네. 과연 여당의 대표의 자격으로서 룸이 있을까 네.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100% 지금 한 달 동안의 성적이라고 할까요?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여사 리스크를 언급한 부분이라든지 한동훈 위원장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를 언급했다라든지 이건 어쨌든 대통령실에 계속 국민의 몫을 전달하려고 나름대로의 어떤 결정을 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원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아요. 저희가 대통령실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산하 기관이 아니잖아요, 여당이. 그래서 여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전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의 노력은 당원들께서도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그런 평가 안 하시죠? 전혀 안, 지난주에 제가 이 방송 나와서 신당 비유할 때 반동탁 연합군이라는 비유를 썼거든요. 그거 화제가 조금 될 뻔했습니다. 하나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하여튼 됐어요. 네. 예, 반동탁 연합군에 비유할 때 동탁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삼국지 연의 보면 네. 동탁은 반동탁 연합군에 의해 토벌되지 않거든요. 여포에 의해 지금 여포에 해당하는 건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둘이 싸우고 있는 어떤 그림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게 갈등 봉합이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갈등 봉합 자체가 좀 약간 불투명하다. 갈등 봉합이 안 되면 네. 여당이 총선 패배의 필수 공식이고 네. 레임덕의 필승 공식일 겁니다.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당위적인 때는. 측면에서라도 봉합이 안 되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권력을 가지고 계시고 네.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명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권력과 지금 명분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권력이 이길 수밖에 없죠. 권력과 명분이 권력과 부닥치면 명분이 충돌하면 권력이 이깁니까? 현재 권력은 대통령이 갖고 있잖아요. 대통령 네. 권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결국엔 자멸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총선 쉽지 않아요. 근데 근데 그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당이 바뀌고 대통령실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음. 여당 내부에서 많은 목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변화해야 된다. 그건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음. 실제로 비대위원장을 날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통령이. 그렇죠. 예, 자진 사퇴하지 예, 않는 이상. 최고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고위원 4명 뭐 사퇴해버리면 그게 해체돼 버리니까 당대표도 날아가고 이게 되는데 네. 비대위원장은 날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게다가 비대위원들은 비대위원장이 지명한 인사들이기 때문에 아. 최고위원들하고 좀 다르죠.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의 사람들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공천에 개입하고 싶어도 한동훈 위원장이 그냥 자기가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공천권은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공관위원장과 비대위원장이 또 충돌하게 될 텐데 예. 저는 그럼 그것도 비대위원장은 그럼 자기 하고 싶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임기를 임기가 정해져 정해졌습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총선 임기가 정해져 이후로 있죠. 의원총회와 추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전국위에서 총선 이후? 예, 총선 이후 어떤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4월 11일인가 제가 예. 기한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딱 되는데 총선 이후로 그거를 직후로. 전국위에서 추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 이제 출마해야 되니까 생각하는 거죠. 공천은 대통령이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이 더 많이 입김이 실리겠네? 라고 하면 의원들이 지금은 그걸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기는 건데 이렇게 보고 있는 중인데 막상 공천은 한동훈 위원장 고집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힘이 쫙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면 어떻습니까? 의원총회 열어갖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물러나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래서 뭐 총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막 친윤 의원들이 막 몰아가. 네. 이렇게 하면 몰아낼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게 몰기 시작하면 비대위원장도 버티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지금 하원기 부대변인이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이 공천을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판단이 안 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도 섣불리 여기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말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망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네. 상황들을. 다음 주쯤 되면 이제 티가 나기 시작할 텐데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 중 하나가 지지율이에요. 이를테면 이때까지 비대위원장들 많았잖아요, 국민의힘에. 네. 그분들이 개인 지지율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판장 돌리고 이러면 정치적 부담 때문에 밀려서 물러날 수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의원들이 함부로 그렇게 못합니다. 네. 근데 또 당위적인 얘기지만 저희가 지난해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하고 당의 위기였잖아요. 네. 이 위기 극복하려고 대통령의 신뢰관계도 있고 또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최후의 카드라고 생각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저희가 모셔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한다? 그러면 저는 대통령한테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통령께서 갖고 있었던 그 상징 자산이 네. 사람에 충성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어요. 그 말에 많은 국민들이 당시 검사 시절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게 된다면 그 물러나게 된 이유가 여사와 관련된 걸 거고 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건 대통령을 위해서도 옳지 않고 옳지 않다. 당을 위해서도 옳지 네. 않다. 대통령 본인이야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지만은 사람들은 자기한테 충성하라고 하는 중이니까. 예. 나는 누구에게 충성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나한테 충성해야 된다. 너희들은 나한테 충성해야 된다. 이거 하고 그렇게 이제 있는 보고 중- 계시다는 거죠. 예. 일단 그 한동훈 위원장의 임기는요 5월 26일까지로 아마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절차를 거치면 이제 6개월 연장이 가능한데 대략 한 6개월쯤 되겠군요. 아마 그 취임부터 따져보면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이 아마 5월 26일까지인 것 같은데 그때까지고 그다음에 연장 한 번 가능 6개월 연장 근데 가능입니다. 뭐 총선을 이기면 가는 거고 총선을 지면 바로 그 다음 날 뭐 사퇴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마 한동훈 위원장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물러나면 또 비대위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2차 비대위로? 아니 뭐 어느 선거나 어느 정당이나 보통 선거를 지는 쪽이 있을 거고 네. 지면은 책임지고 비대위로 가는 것이 사실 관례적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니,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면 선거는 책임이잖아요. 지금보다도 더 국민 여론 쪽으로 기울여서 메시지를 낼 것이고 그거를 대통령이 수용을 안 할 것이고 그래서 총선에 졌을 때 네. 봐라 한동훈 위원장 말 안 듣더니만 이렇게 이렇게 됐다라는 그림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음 전당대회에 나올 수도 있고 왜냐면 지금 이 판국에 와서 다시 내각 들어가는 거는 요원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가 건강한 당정 관계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대위가 국민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는 걸 원하긴 하는데 네. 그렇다고 국민들이 당이 막 정부랑 나서 각세고 싸우는 것도 원치 않을 거예요.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 어느 여당이 대통령하고 막 각세고 싸웁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 설정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막 하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죠. 현실적으로. 아니 근데 그 한동훈 위원장의 이른바 친한 의원들은 현역 의원들은 좀 많이 있어요? 확보했어요? 뭐 나름대로 지금 어쨌든 당직자라든지 네. 주요 당직자 임명되신 분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계가 있는 분들로 아마 임명하지 않았을까. 보통 당대표격으로 오면 네. 주요 당직자 임명, 뭐 대변인, 원내에서 활동하는 대변인들 모시게 되면은 본인과 관계 있는 분들을 모셔오는 것이 의례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혹시 윤 대통령 친윤 의원들인데 그냥 한동훈 위원장을 윤 대통령이 이렇게 내려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냥 저 한동훈 위원장과 그냥 친하게 이렇게 잘 지내는 거지.
만약에 윤 대통령이 아니야 이 사람 그렇게 하면 그때도 과연 한동훈 위원장과 친하게 지낼 사람들인가? 요게 이제 궁금한 거죠.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친한이라기보다는 친윤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권력 따라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테니까 공천을 통해서 자기 사람을 아마 심으려고 하겠죠. 그게 아니라면은 대통령과 저런 식으로 각을 세울 이유가 없거든요. 자기 사람을 심는다는 거를 당연히 용산에서도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야, 누구누구 보니까 이거는 우리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사람들인데? 요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사람 손을 들어주면서 정청래를 물리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용산의 사람이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좀 불쾌하겠군요, 용산에서. 지금 불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 넌 문제.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러면서 막 지금 막 그만두라고 하고 네. 난리를 치고 있는 이런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하여튼 국민의힘 힘듭니다, 요즘에. 여당 뭐 그저께부터 이 보도가 되면서 네.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 터널의 끝이 보이긴 보여요? 아니면 이건 도저히 지금은 빛이 안 보입니까? 지금 나름대로 지금 봉합 상태, 봉합 국면 네. 일시적으로 좀 그런 국면을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봉합 되는 거 맞아요? 약간 뭐 고위 당정 간에 또 비대위원장하고 만남이 뭐 예고되어 있다. 중앙일보 언론에 따르면 나와 있는 것 같고 또 대통령하고의 만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정보들이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니, 당에 계신데 언론 보도 통해서 알면 뭐 두 분와의 관계까지 제가 뭐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사실 그 비서실장하고 예. 비대위원장하고 이제 모 의원하고 세 분이 만났다라는 그 과정 저희가 뭐 함께 한 건 아니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 뭐 지도부로 치면은 대통령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고 연판장 돌리고 그만둬라 이러면은 다 제압이 됐단 말이에요. 조금 버티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반격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반격했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사실상 그걸 놀래가지고 대통령실에서 한 발 물러나 있는 상황이지 아, 이게 봉합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소강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아, 저쪽의 대응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모르고 약간 좀 당황했으나 예. 상황 판단해보고 안 되겠는데? 이렇게 다시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번 마상을 입으면 네. 그게 쉽게 그 봉합이 그러니까 되거나 하지 권력과 않아요. 명분이 싸우면 권력이 이길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권력과 명분이 함께 가는 방향을 찾아야죠. 당위적인 표현을 아니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비대위원장이나 대통령이나 권력 명분 이게 문제가 아니고 본인들 감정 싸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아, 그래요. 이때 항상 그 감정이 우선했단 아.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 이준석 대표 날릴 때도 보면은 내부 총질하는 당 대표 없어지니 당이 잘 돌아가네요. 이게 감정적인 얘기잖아요. 지금도 그 비슷한 상황이다. 굉장히 신났네요. 너무 좋아서 지금 표정 관리가 안 돼. 지금 네. 너무 좋아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김용태 최고 보실 때는 이제 봉합 수순으로 가는 것 같긴 하다. 아, 가야만 한다. 가야만 네. 한다. 그리고 하은기 부대변인은 갈 수가 없다 이거는. 이미 콩가루다. 이미 네, 콩가루다. 이미 콩가루다. 네. 이미 빈 파우더가 돼버렸다. 네, 빈 파우더가 돼버렸다. 네. 뽀송뽀송해졌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뽀송뽀송해졌다. 자, 그리고 민주당 얘기. 민주당은 그 공천 얘기가 조금 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논란되는 게 이제 두 분 정도가 현재까지는 네. 그래서 친명 뭐 자기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지금 친명 인사들이 비명 의원 있는데 가서 네. 공천을 좀 이렇게 받으려는 네. 이런 움직임을 두고 좀 비판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네, 요거는 어떻게 실효가 가능합니까? 아 이거 이게 좀 그런데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초과 수익을 달성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지지율에 비해 득표율에 비해 대승했죠. 선거제도 수혜를 받아서 뭐 180석까지 얻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초과 수익에 비해서 그 다음에 그걸 다시 그 당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했느냐? 실제로 그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했느냐 하면 그렇진 못했어요. 뭐 정권도 내어줘 버리고 네. 그런 와중에서 이 자본만 남아 있단 말이죠. 168석이라는. 다시 도전자들이 가려면은 당연히 자기들 보기에 약한 지역, 뭐 경선에서 유리한 지역 이런 데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러면은 좀 주류에게 들렸던 의원들이 있는 지역이나 이런 데 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비판한다면 비판적으로 당연히 볼 수 있죠. 왜냐면은 몇 년씩 그 지역을 닦았던 게 아니잖아요. 정치적 흐름, 힘의 흐름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감수하고 공천 도전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뭐 그렇게 간다면 사실 그거야 뭐 본인들이 어쨌든 선택하는 거고 책임지는 네. 거니까 문제 없겠으나 네. 외부에서 볼 때는 친명 인사들이 대표한테 지시 혹은 뭐
허락, 윤허 이런 거 받고 나서 저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면 당 차원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그러면 현역 의원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수순으로 가는구나라고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느껴지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지금 있는 친명 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언제부터 뭐 친명이었습니까? 사실은 이분 공천될 때는 이해찬 체제에서 공천된 거잖아요. 친문이 주류일 때 공천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굳이 그런 식으로 갈라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각자의 판단을 해봤을 때 경선에서 당원들한테 선택받기 더 유리한 지역에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네. 보기 아름다운 모습이냐, 좀 보기 안 좋은 모습이냐, 이건 뭐 당연히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실제로 그 해당되는 지역의 현역 의원들의 반발은 좀 안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 뭐 올 테면 와봐라 뭐 이런 정도 느낌입니까? 저는 사실 올 테면 와봐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막 정봉주 의원 출마한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검증 통과했지? 뭐 이러면서 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금 박해라고 해가지고 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주류 의원들이 있었어요. 조홍천, 금태섭. 네네네네. 근데 그 중에서 조홍천 의원이랑 박용진 의원은 살아남았잖아요. 그냥 경선에서 붙어서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민감하게 나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공천에 실제로 개입해서 불공정한 사례를 뭐 발견하지 않는 이상. 예. 지금 뭐 다른 당 신경 전혀 못 쓰고 있습니까? 우리 김용태 아니 저 최고는. 뭐 이번 최근에 윤영찬 의원 네. 지역구에 민주당의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께서 이제 출마 선하신 것 같은데 네. 사실 너무 코미디 같은 상황인 거죠. 코미디예요? 왜냐면 좀 본인 없어 보입니까? 아니 갑자기 윤영찬 의원 지역구 가는 것도 좀 그렇고 사실 현근택 변호사가 원래 있었던 곳이었고 그래서 결국엔 친명과 비명과의 어떤 대결 구도에서 뭔가 이건 자객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자객은 몰래 가는 게 자객이지. 이거는 내가 당신 저 떨어뜨려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친명 비명의 그 관계에서. 그래서 저는 좀 이거는 좋게 평가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좋게 평가되지 않지만 다 그런 겁니다. 물론 장해찬 물론 이제 최고위원이나 참정권은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지만 주진우 지역구에 검사나 대해서- 이런 사람들도 아무 네. 상관없는 부산에 막 가잖아요. 아니, 안 근데 왜 하필 닦아놨던. 또 이 지역이었냐. 그러니까 네. 그 의심을 받기 좀 충분한 지역을 네, 네, 선택한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개인의 선택이라고 그리고 보세요? 물론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특히 비례대표분들이 지역을 선택할 때 아무래도 물밑에서 당대표가 아니더라도 핵심 주요 당직자와 의견을 나눌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갑자기 그냥 그런 의견도 없이 내가 이 지역구 현역이 있는 지역구니까 네. 간다고 이제 하는 거 자체는 정치 더 이상 맞지는 않고 아마 네. 주요 당직자들 혹은 또 누군가와는 좀 상의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추측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지역구 선택하고 이런 거 다 그 사람의 자유고 권리인데 네. 인정합니다. 그건 어쨌든 얘기. 국회의원이 본인이 5천만 공동체를 좀 고민해보겠다고 나선 사람이면 내가 왜 그 지역 가는지, 그 지역에서 내가 뭘 할 건지, 국회의원 되면 어떤 제도를 만들 건지 이런 얘기를 좀 해야지. 무슨 국회의원들 현역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나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랑 안 싸우니까 내가 그거 더 잘한다니까 거기 하겠다. 이거는 이렇게 합리적인 정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건 뭐 아무리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 그거는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국회의원 나오는 분들이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내가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지, 내가 네. 어떤 정치를 할 건지 이런 얘기는 별로 경선 혹은 뭐 이렇게 선거 과정에서 별로 이렇게 먹히는 얘기가 아닌가 봐요. 아니 먹히는 얘기가 아닌 게 아니라 고민을 안 한 거라고 전 보는데. 고민을 안 한 걸까요? 이를테면은 여당으로 치면은 또 여당으로 쳐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당으로 쳐요. 얘를 자꾸 야당 얘기해서 또 여당 좋아해요. 여당 좋아. 여기서 전그 김경률 그 비대위원 네. 그 소개할 때 네. 그 출마해야 되는 이유가 정청래 의원인 정치 그만해야 된다는 이유로 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알겠어.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청래 의원이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그 얘기는 없거든요. 네. 여야 공히 그런 식으로 상대를 심판하기 위해 내가 국회의원 해야 된다는 논리가 좀 옹색하지 않냐. 이런 지금 거죠. 300분의 국회의원들이 계시잖아요. 그 국회의원분들이 몇 분들은 심지어 많은 인원들이 내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장관하다가 네. 좋은 뭐 나름대로 네. 사회적으로 덕망 맞는 직업을 하다가 운 좋게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시고 네.
하다 보니까 여당의 운으로 또 다 그렇게 공천을 또 아니 그냥 여야 모두 통틀어서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서 운 좋게 하다 보니까 이 좋은 기득권을 내가 왜 그러니까 내놓느냐. 그게 극히 일부도 아니고 꽤 다수예요. 꽤 많습니다. 예, 그럼 여야 통틀어 좀 많은 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 여당에 누가 정치인들은 있습니까? 네, 글쎄요. 아유, 그러니까 이런 건 이 얘기 정치를 못하지. 왜 야당에 누구 있죠?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왜 정치를 하는지가 나와야 네. 내가 어떤 정치를 하고 어떤 정치의 모델을 삼을 것인지가 나오는데 네. 이에 대한 생각이 없다 보니까 이거 한 번 더 아. 해야겠다. 그냥 공천에 목을 맬 수밖에 없고 해보니까 너무 그 좋더라. 과정이 계속 어.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지적에 대해서는 많은 네. 정치인분들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좋습니다. 두 분이 공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럼 네. 끝으로 두 분은 왜 정치하는지 그거 한번 시험 한번 보겠습니다. 왜 정치하세요? 뭐 많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네.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더 나은 사회? 공동체. 예. 뭐가 더 공동의, 나은- 예.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 싶은 것이고 뭐가 더 나은 사회예요? 지금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는 음. 우리가 태어날 자녀들이라든지 후대들이 보다 나은 세상에 더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 되면 되는데? 공동선에 대한 그 공동선을 추구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과정들이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지역구가 이제 포천 가평이다 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포천 지역에서 살았고 음. 뭐 고향이고 한데 네. 30년 전의 포천과 지금의 포천이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역 발전 여기 뭐 포천 같은 경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기도 하고 가평 같은 경우는 상수원 보호구역이기도 하고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희생을 강요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접을 전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이러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이분들의 희생의 어떤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네. 이 경기도 북부 지역의 발전을 더 이루기 위해서 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죠. 포천이라는 공동체를 따질 때도 포천 그렇고 가평이. 전체 우리나라를 따질 때도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 국회의원은 헌법 기관이고 네.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하기도 하죠. 하고 둘째로 두 가지 역할 충돌하는 거죠. 예. 포천 가평이 국회의원 된다면 그 지역구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역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 역할을 잘 수행할 필요가 있죠. 근데 사실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라고 정치하신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본인의 어떤 권력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권력 의지를 우리가 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쓰기보다는 사유화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이야기는 말하기로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왔다고 할 거 아니에요. 뭐 대부분 본인도 그러신 거고. 예. 근데 권력 의지를 쓸 때 예. 개인을 위해서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이 기득권을 예.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봉사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처음부터 내가 개인적으로 썼을까요? 아니면 정말 나도 김용태처럼 좋은 마음으로 나왔는데 하다 보니 그렇게 쓰게 된 걸까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지 예. 않겠습니까? 그럼 김용태는 케이스가 그러지 다르기 않으리라는 때문에.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제가 뭐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뭐 다 벗을까요? 벗어서 각서를 저 벗으면 내 인정. 다 벗으면 인정할게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김용태는 더 나은 세상을 네. 특히 이제 포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전체로도 더 나은 세상 물려주기 위한 정치를 할 거라고 해서 이제 나오신 거고요. 하원기 대표님. 저는 저런 거창한 이유는 아니고 음. 제가 엘리트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상위 20%가 있으면 밑에 80%가 있잖아요. 네. 보통 지방, 일반고, 중소기업, 뭐 일반 4년제 대학교, 그러니까 인서울 대학교가 아닌 그 인구가 80%예요. 근데 정치권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논의는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일자리나 취업 얘기할 때도 보통 대기업, 공기업 이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뭐 입시제도 얘기할 때도 1, 2등급 어떻게 뽑을 것이냐 이 기준 가지고 공정을 논하는 것이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80%가 좋아요 중소기업에서 어떤 대우받고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엘리트 출신이 아니고 80%니까 네. 이 사람들을 대변하는 이야기들이 의회에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소소하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니 근데 보통 많은 정치인들이 나는 상위층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분들 네. 역시 다 서민중산층 얘기하고 네. 아니면 뭐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제일 있는 노동자를 위해서 뭐 네. 이런저런 법들을 만들기도 하시고요. 네. 그러니 사실은 이제 그 상위 1, 2% 혹은 뭐 10% 안쪽 사람들이야 굳이 우리가 법 도움을 안 받아도 잘 살 사람들이니 네. 굳이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들지 않아도 뭐 좋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크게 피해들은 없으실 것 같고 그 법에 의해서 힘들어질 분들을 혹은 뭐 이 법의 혜택을 받을 분들은 대체로 이제 그 말씀하신 80%에 들어갈 테니 네. 사실상 국회의원들은 다 대체로 그분들을 위해서 일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네.
최상위에 있는 그 대기업 음. 뭐 이런 데들에 대한 어떤 경제 구조를 얘기하거나 네. 아니면 최하위 노동 이슈로 등장하는 그분들에 대한 보호 장치에 대한 논의는 많이 하는데 아, 중간이 없다. 중간에 대한 얘기는 거의 사라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를테면 지방 소멸 얘기할 때도 지방에서 자란 사람들이 바로 서울로 튕겨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충 여기 있다가 옆에 있는 뭐 조금 더 큰 도시, 네. 부산, 뭐 대구 이런 데로 가봤다가 못 버텨가지고 서울로 왔다가 30대 되면 다시 경기도로 밀려나고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아예 없어요. 거의 약자 보호의 차원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거대 담론의 차원에서 경제 구조를 얘기하거나 근데 그냥 아무 죄도 짓지 않았던 이 80%는 한국 사회에서 뭔가 패배한 것 같은 열패감에 쌓여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 위해서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를테면 중소기업 정책으로 예를 들면 거기에는 그냥 사장 마음대로잖아요. 일종의 기업에 대한 뭐 인사 프로세스 같은 것도 대기업처럼 돼 있지 않아 가지고 감시하기가 어렵죠. 너 대리, 너 과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진행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 제도 같은 거 보면은 무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해가지고 안전장치 안 마련하면은 그냥 처벌하고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아예 논의 테이블에 사라져 있다. 이런 거를 일반적인 좀 80%의 네. 시선으로 좀 다뤄야 하는데. 예를 들어 중소기업 사장이 네. 둘이 신입 뽑았어요. 네. 한 2달 시켜보고 네. 넌 이사, 넌 그냥 대리. 이게 문제인가요? 제가 아들인 경우는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네. 그러면은 그 기업 자체 현장 자체가 그냥 이 뭐랄까 우리가 말로는 중소기업들이 강소기업이 되고 더 커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냥 그 약간 가족 기업처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기업들이 네. 택한 선택이고 나중에 이렇게 엉망으로 예를 들어 인사를 했으면 네. 회사가 망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인 거겠죠. 네. 근데 그 회사한테 아니야, 넌 그렇게 하면 니네 회사는 어려워질 테니까 너는 인사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대로 따라야 되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최소한의 취업 규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은 근로기준법도 보면은 사실 근로계약서 안 쓰고 하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냥 기분 따라 그건 이제 불법 사항인 거니까 사실은 뭐 네. 그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처벌 안 되고 그냥 아름아름 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럼 이제 그 사실상 아름아름 되는 것조차 법의 테두리 내로 데려오겠다는 게 우리 부대변인님의 생각이신 거예요? 법으로 가둬버린다기보다는 네. 일종의 정비가 필요하긴 하다.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돼 있다. 네. 그래서 그 법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나갈 틀들을 조금 더 걸러내겠다. 네, 뭐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서는 걸러내고 네. 뭐 성장할 수 있게 제도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최소한 필요하다. 그런 걸 하는 게 나의 꿈, 내가 정치라는 목적이다. 네, 그 80%를 좀 대변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저 두 분의 정견 발표 마음에 드셨습니까? 갑자기 시켜가지고 엄청 네. 당황스러워하면서 그런 거 늘 준비가 돼 있어야죠. 네, 엄청 정치 당황스러워하면서 아시는 분들이면 그럼요. 네, 예. 네. 저도 그래서 세상 바꾸려고 한다라고 그냥 던질까 하다가 평소에 생각하던 걸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언제 어떻게 질문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네. 꼭 질문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정말 그런 생각 갖고 계셔야 사실은 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젊은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네. 두 분 다 반성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늘 반성하고 성찰해야죠. 정치인들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부끄러워하고 네. 했는데. 바람에 먼저 눕진 마시고요. 예, 바람에 네. 먼저 놓으면 안 됩니다. 청년 정치인들은 그래도 좀 기백이 좀 있으시고, 그죠? 위에 뭐라고 해도 그냥 좀 이렇게 들이받기도 하고, 이런 게 좀 있어줘야 우리 정치 소비자들이 볼 때는 청년 정치인들이 그래도 뭐가 좀 다르다 이런 생각 좀 할 거 아닙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진짜로. 그만 들이박아도 돼요. 아, 여기 너무 많이 들이받았어요? 너무 많이 들이박. 아 근데 그건 오해입니다. 전 들이받은 게 아니라 살아야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할 네. 뿐인데 그걸 들이받았다고 자꾸 오해를 하더라고요. 화좀 네. 좀 죽이시고. 어디 저 포천이시죠? 예, 이 포천 예, 가평입니다. 포천 가평. 그리고 하원기 부대변인은 저는 아직 예비 후보로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역을 마음에 두고 계신 데는 당연히 있고요. 예, 뭐 그렇긴 한데 네. 이번에는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공천 모습을 안 보이면 아, 뭐 약간 답이 없는 상황이라서. 아, 그래요? 네.
제가 느끼기에 예. 제가 느끼기에 민주당 현역이 너무 많아, 그죠? 많죠. 대부분 수도권에도 많고. 빈자리가 별로 없는 거. 그 많은 현역으로 뭐 했나 모르겠어요. 그동안 뭐 했나 모르겠어요. 요거 오늘 제목 좋네요. 그 많은 현역으로 뭐 했나 모르겠다. 뭐 했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은기 부대변인 그리고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왜 좀 씁쓸하세요? 여당 상황이 먹구름이 끼어 있으니까. 아, 그래요? 실존적 불안 상태예요. 내가 봤을 때. 썸네일은 그럼 먹구름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장르만 여의도 많이들 와주셨고요. 네, 더 재밌게 가볍게 여러분 보시기에 불편하시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댓글 쭉 분석해 보고요. 선글라스 쪽이 더 의견이 높으면 선글라스 다시 내일부터 끼고요. 안경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리면 안경으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의료진은 안경으로 한번 해서 빛의 민감성을 좀 줄여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셔갖고 오늘 한번 껴봤는데요. 여러분이 불편하시다면, 여러분이 보기 흉하다면 다시 새까만 색으로 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장로원 여의도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